우리 국민이 정부보다 이젠 똑똑하고 현명해요. 그걸 믿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돼요.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국민이 이끄는 대한민국이에요. 예. 최근에 이제 양극화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유와 목적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국가 정책의 가장 최우선되는 정책 목표로 삼아야 된다. 아무리 우리 사회가 더 앞으로 나가고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양극화가 이것보다 더 심해지면 우리 사회가 정말 망가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는 양극화 해소를 우리 국가 운영과 국회라는 정치 공간에서 가장 최우선 목표로 좀 삼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 양극화 해소 결의안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해 나가려고 하는 활동 내용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극화가 얼마나 진행되고 있고 어디가 가장 양극화가 심하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위한 양극화 지수 개발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양극화 기본법이고요. 양극화 기본법을 넘어서 저는 또 한 가지는 우리 헌법에 국가의 책무, 국가의 의무에 사회가 갖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 헌법에 지금 119조 2항에 맞습니다. 그 경제민주화 조항이 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그런 조항이 들어간다면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그 경제 민주화 조항 덕분에 여러 가지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한 경제 정책들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죠. 저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재산이 존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개인의 재산권도 제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시장도 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제는 믿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양극화 해소를 명시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화두였지만 경제 민주화의 2021년 버전은 양극화 해소라고 봅니다. 예. 헌법 개헌을 통해서 이제 담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공동 발의안을 만들면서 예. 저를 포함해서 116명의 의원들이 해주셨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많은 의원님들이 이거는 해야지, 이건 진짜 해야지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다른 많은 당들 의원님들 다 해주셨고 원내대표님도 해주셨어요. 또 다른 개헌은 민생입니다. 먹고 사는 개헌이죠. 양극화 문제, 환경,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국회의원들은 헌법을 수호하는 선서를 합니다. 헌법을 지켜야 되는, 어쩌면 우리 공인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받은 의무이자 숙제가 헌법을 수호하는 거죠. 따라서 헌법에 양극화 해소가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짤 때 모든 부처의 예산을 양극화 측면에서 분석해서 양극화 해소의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갖고 증명해라라는 요구하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양극화가 특정 한두 부처의 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어서 좀 양극화를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한번 진짜 뿌려뜨려 보자 라는 생각으로 진행합니다. 예. 어떠한 구체적으로 양극화 지수가 필요하고 이건 또 어떻게 만들어낼 생각이십니까? 양극화, 제가 생각하는 양극화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제 소득의 양극화, 예. 두 번째가 자산의 양극화, 세 번째가 휴식의 양극화, 예. 그리고 마지막은 위험의 양극화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그나마 측정이 되고 있는 건 소득 양극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자산의 양극화로 넘어가면 통계가 굉장히 허접합니다. 통계청 관계자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많은 설명을 했는데 그냥 한 줄 정리 모르겠답니다. 자산적 측면에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는 자산 양극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고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은 방법론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22년부터 자산 양극화를 수치화시켜라
휴직도 마찬가지고 위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극렬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어떤 직종과 어떤 사람들이 코로나 같은 위험에 잘 견디고 어떤 직종이 코로나 같은 상황이 터지면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지 그런 격차들을 어떻게 좁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이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상이 자본주의 발전, 그러니까 이 현재 자본주의 발전 지속성 가능성에 더 도움이 됩니까? 지금 시장에 부족한 물건이 없어요. 부족한 게 뭐냐면 이제는 구매력이 없어요. 살 사람이 없어요.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잉 생산인 거죠. 결국 소득의 양극화를 막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하루 5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저소득층이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소득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경제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소비를 부양시키는 거다.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분들에게 50만 원, 100만 원 더 한 달에 소득이 있으면 그건 거의 대부분 소비로 이어질 거예요. 그럼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본소득인데 기본소득을 다들 넌 기본소득주의자, 공산주의자, 빨갱이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빌 게이츠도 빨갱이고 일론 머스크도 빨갱이인 거예요. 그분들이 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이거든요. 왜 그럴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좋은 물건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 걸 이제 아는 거죠. 이제 나한테 세금 더 걷어가가지고 이분들 내가 만든 물건 서비스 사게 해주는 게 낫겠다. 계산이 난 거죠. 그래서 양극화 문제는 자본주의가 지속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혹시 기본소득 외에도 또 필요한 그런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산의 양극화가 가장 핵심일 거예요. 실은 이 양극화 측면에서 잡을 수 있는 건 과세거든요. 소득에 대한 과세, 근로소득, 비근로소득, 불로소득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세금은 최대한 낮추고 불로소득 쪽은 최대한 올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인과 기업의 부동산과 토지에 관련된 세제가 저는 굉장히 불합리해요. 우리는 법인으로서의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너그러워요. 회사가 토지를 매매하고 부동산을 소유할 때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가성비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정치의 가성비, 국회의 가성비가 뭘까 가끔 고민합니다. 마침 또 제가 등원한 지 이제 1년이 됐고 1년 하루째예요. 366일째네요. 제가 1년 동안 세비를 받았고 의원실을 국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주셔서 유지해 주셨는데 그 가성비를 제가 충분히 돌려드렸나 이런 고민을 제가 합니다. 정치는 어떻게 보면 약자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일 수 있고요. 또 제가 하고 싶은 문제 푸는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퍽퍽함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주는 게 저는 정치의 명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정치의 효용감은 정치의 가성비는 민생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런 정치를 더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치도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보다 뛰어나시다. 정치의 본질은 말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듣는 거다. 그리고 듣는 거의 핵심은 민생이다. 라는 걸 좀 다시 한번 명심하는 남은 3년 21대 국회 잘 운영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더 중요한 원칙은 소수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어요.